그래서 이런 인간이 이 미소균열, 가장 작은 균열을 만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유경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유튜버들처럼 이 방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은요, 이제 금속의 파괴 기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었는데요. 금속의 파괴 기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연성 파괴, 그다음 취성 파괴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는 이제 입계 파괴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그 그리피스 할아버지가 파괴 역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피스 티오리를 보시면요, 여기에서 처음에 우리가 원형을 어떤 식으로 그 균열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균열을 어떤 사람은 삼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각형, 어떤 사람은 뭐 원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뭐 구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초기의 균열 모양을 무엇으로 결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의 균열 모양을 결정할 때 일단은 초기의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이러한 그 균열이 있는 부분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열이 이미 성장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각도를 0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0도라는 각도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 균열의 초기, 이 균열 자체는 3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2차원적인 면이 되겠죠. 그죠? 면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면을 우리가 모양을 어떤 것으로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이것을 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원을 초기 균열의 모양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게 원이 하나 나와 있겠죠. 이게 초기 균열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 균열이 이제 있으면 이 균열이 이제 뭐 점점 벌어진다라던가 커진다라던가 부피가 커진다라던가 하는 것이 바로 균열 성장이 되겠습니다. 즉 균열이 점점 쭉쭉쭉쭉 자라서 이렇게 진전하는 것들을 균열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균열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균열 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이 균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균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가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원자 단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평면에 가깝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칼로 잘라가지고 뭐 어떠한 무슨 균열에 비슷한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끝부분에만 봤을 때도 엄청나게 뭐 수만, 수천, 수억 개의 원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이 미소균열, 가장 작은 균열을 만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피로균열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피로균열을 만드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반복 하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균열이 이제 성장하다가 멈췄다가 성장하다 멈췄다가 성장하다 멈췄다가 하는데 조금씩 찢어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균열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이 맨 마지막 끝부분을 봤을 때는 거의 뭐 원자 몇 개 정도 떨어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균열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미세한 피로균열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뭐 원자가 뭐 거리가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괴 개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괴는 균열 개시와 그 다음에 균열 성장 이렇게 나뉘고, 처음에 균열 개시에 있어서는 이 개시 균열은 이 원형으로 가정한다라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균열이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은요, 이 파괴 기구에 있어서 우리가 뭐 연성 파괴 기구, 취성 파괴 기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성 파괴 기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성 파괴 기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인장 거동에 있어서 네킹 이후의 변형과 굉장히 유사한 거동을 나타냅니다. 즉, 네킹 이후의 그 변형, 이후의 파괴가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연성 파괴 거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연성 파괴 거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이제 균열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내 앞쪽에 보면은 어떠한 작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작은 입자 같은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런 입자들은 어떤 게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석출물, 또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지 조직 내의 원자 상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될 수가 있겠죠. 원자 클러스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공공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공공이 이제 영어로 void라고 하는 거죠. 자, 공공이 이제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공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균열 이 부분은 점점 더 각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는 거죠. 점점 더 각도가 커지고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균열이 무엇이랑 연결되는가? 바로 이러한 공공들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공공들과 쭉쭉쭉 연결이 되게 되면 이 연성 파괴가 완성된다. 즉, 소재의 파괴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러한 원래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보이드들, 공공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공공들이 커지면서 주균열과 연결되어서 균열이 진전된다라는 것이 연성 파괴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연성 파괴에 있어서 이 보이드가 형성되어서 만들어진 남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딤플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제가 사실 이게 뭐 이 보조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딤플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 형태가 있고요. 이 구 형태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쪼개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 반구 형태가 남게 되잖아요. 그죠? 이 남게 되는 이 반구 형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딤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죠. 원래 이러한 보이드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 다음에 이 반이 잘려서 이렇게 남는 것들이 딤플이 되겠고, 이 커다란 딤플들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것들은 뭔가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작은 것들도 다 바로 딤플들이 되겠습니다. 커다란 게재물에서는 커다란 딤플이 나오게 되고요. 미세한 게재물에서는 미세한 딤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딤플이 이러한 연성 파괴의 증거다,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이러한 딤플들이 잘 관찰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이 인장 그래프에서 취성 파괴와 연성 파괴를 충분히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취성 파괴인 경우에는 인장 그래프에 있어서 여기 탄성 영역에서 바로 파괴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킹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원래 인장 시편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소성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탄성 구간 이후에 소성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네킹들이 발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킹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수축이 일어나고, 또한 여기에서 이 부분들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보이드들이 생기면서, 그죠? 연결되고 하면서 결국에 뭐가 남습니까? 딤플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성 파괴 거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것은 취성 파괴 기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취성 파괴는 뭐냐면요, 그 연성 파괴랑 달리 균열이 바로 쭉 진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유리 같은 것들을 깬다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그 내 스마트폰, 내 폰에 강화유리는 왜 깨지는 걸까? 강화유리가 깨지는 기구가 바로 취성 파괴 기구입니다. 처음에 균열이 시작되면 쭉 연결되는 것이 바로 취성 파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떠한 중간에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없는 거죠. 중간에 막 예를 들자면은 뭐 보이드들이 생겨가지고 보이드 연결되고 하는 그러한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냥 균열이 생성되게 되면은 쭉 전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취성 파괴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취성 파괴 기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요. 이 앞쪽에 이러한 어떤 다른 계제물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서 균열이 실제로 이 계제물까지 닿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이 계제물에서도 균열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요. 자, 이 균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균열 앞쪽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양의 소성 변형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소성 변형 영역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요. 소성 변형 영역이 약간 땅콩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땅콩처럼. 자, 이런 식의 이 내부가 다 소성 변형 영역이 되겠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러한 만큼이 소성 변형이 생기니까,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계제물이 있는 부분도 소성 변형을 받은 거죠. 자, 근데 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취성인 경우들이 많았을 때, 만약에 이 계제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영역에서 이미 계제물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 더 파괴가 잘 발생하는 계제물의 경우에는 균열이 생겨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이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사이 영역은 아직은 그냥 변형이 됐을 뿐이지 파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계제물은 파괴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두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취성 파괴 기구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은 이런 취성 파괴 기구에서 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뭐 입계 파괴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진짜로 여러 가지 이제 2차 석출상들이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존재하게 되면요. 그것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것이 계속 이게 석출상들이 여기 존재하고 여기 존재하고 그다음에 여기 존재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미 또 연결되고 하면 쭉 나가고 쭉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또 쭉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파괴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것처럼 취성 파괴는 바로 이제 균열이 생성되고 전파가 급속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은 연성 파괴 기구에서는 전파되는 것이 약간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취성 파괴 기구에서는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균열이 전파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취성 파괴에서는요, 이 취성 파괴 우리가 brittle fracture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벽계라고 하거든요. 벽계. 그래서 이 클리비지라고 하는 걸 벽계라고 하는데 이 벽계 제가 한번 써볼까요? 벽계를 컨트롤 B 해서 벽계. 자, 벽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벽계 여러분 잘 못 쓰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벽계 파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클리비지, 그러니까 패시트라고 한 덩어리 말하거든요. 이것이 크면 클수록 파괴 잘 일어난다. 자, 벽계 파괴 같은 취성 파괴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균열이 생성되죠. 쭉쭉쭉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쭉쭉 이쪽으로 전파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모양이 뭐처럼 생겼습니까? 뭐 강줄기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강줄기 모양이다 해서 리버 패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 패턴이 시작하는 점에서 끝나는 점까지 우리가 클리파 패시 사이즈 기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클리비지 패시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연성 파괴에서는 어땠습니까? 여기 딤플들이 동글동글한 이 딤플들이 발견되었잖아요. 근데 취성 파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벽계면들이 발견됩니다. 벽계면, 그죠? 벽계면들이 발견됩니다. 여기선 동글동글한 딤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찰되지 않죠. 왜냐? 여기에서는 한쪽에서 균열이 시작돼서 다른 쪽으로 쭉쭉 전파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딤플들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만 보고도 이 연성 파괴인지 취성 파괴인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손 분석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파손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파괴가 왜 발생했는지 사람들이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원인이 일어난 것들을 판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들 우리가 파손 원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연성 파괴가 발견됐다 또는 이제 뭐 취성 파괴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피드백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면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보실 부분들은 재료에 있어서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웠는데요. 이거를 시험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인성 시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샤르피 충격 시험이라는 겁니다. 샤르피 충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그 시편 크기는 뭐 손가락 정도 크기거든요. 그 시편에다가 노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해머로 때려서 인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방법이 DWTT, 뭐 CTO, CTOD, 그 다음 K1C, 뭐 KJ1C, 뭐 이런 것들, J1, J-인테그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가장 먼저 볼 것은 우리가 샤르피 충격 시험이 되겠습니다. 샤르피 충격 시험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여기서 이제 10mm, 그 다음 두께 10mm,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 길이가 55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시편이죠.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노치라는 걸 만들게 된대요. 노치는 이제 이러한 홈을, V자 홈을 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V자 홈을 파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균열이 생성되어서 여기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괴 거동에 있어서 이 시편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스무스 바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무스 바디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표면에 아무런 우리가 것을 만들지 않는 그대로 형태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경우들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인장 실험이나 압축 실험 같은 것들이 다 스무스 바디로 하는 실험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노치드 바디가 되겠는데요. 이 노치드 바디가 바로 이러한 샤르피 충격 시험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노치드 바디가 되겠습니다. 자, 노치드 바디는 이 시편 표면에다가 이러한 노치를 만들어 주거든요. 노치를 만들어줘서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성되고 균열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노치드 바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랙드 바디가 되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파괴 인성의 경우가 바로 크랙드 바디가 되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피스 이론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미세한 피로 균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로 크랙드 바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시편 그 모양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노치드 바디를 보게 되면, 샤르피 충격 시험에서는 이제 노치드 바디 이렇게 깎아 놓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균열이 이제 생성되고 전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균열이 생성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을 이제 망치로 때려주던가 어떻게 하던가 해야 될 텐데,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노치 있는 부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 쐐기를 박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뒤쪽 있잖아요. 뒤쪽을 해머로 강하게 때려줍니다. 그럼 시편을 어디 놓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시편을 놓고요. 그럼 시편에 노치가 어딨냐면은 이 왼쪽에 노치가 있겠죠. 그죠? 왼쪽에 노치가 있는 이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을 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머가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 해머의 높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높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떨어지고 나서 이게 정확하게 원래 있는 높이까지 만약에 예를 들자면 간다고 생각해. 만약에 원래 있는 높이까지 정확하게 간다. 막 여기까지 갔다. 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갔다면은 전혀 여기에서 이것을 파괴할 때 에너지가 들지 않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 높이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까지 가지 않고 뭔가 이 차이가 생기겠죠. 그죠?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런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이만큼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위치 에너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에너지 차이가 바로 어디에 쓰인 것입니까? 재료를 파괴하는 데 쓰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료를 파괴하고 파괴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에너지라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것은 이 우리가 소재를 파괴하기 위해서 든 에너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시편들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장점들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들을 많이 잘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샤르피 충격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은 쉽다라는 거거든요. 이 쉽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장점을 가지냐면 정말 많은 양의 시편을 한꺼번에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 개를 가지고 막 실험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험 횟수를 증가시켜서 그래프 같은 걸 그리기 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뭐 196도부터 해가지고 상온인 뭐 25도까지 이런 식으로 쭉 각 온도별로 실험들을 계속 실시를 했는데요. 각 온도별로 뭐 3개씩 실험을 한 거죠. 총 30개 뭐 이런 식으로 시편을 계속 한 번에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굳이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제 이 실험을 한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 팔에다가 놓고 뚝뚝뚝뚝 시편 계속 놓아주게 되면 이 실험이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얻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자, 이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연성, 그 다음에 취성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모두가. 자, 그 상온에서는 보시면은 자, 이 샤피 충격 흡수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샤피 observed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샤피 실험을 통해서 충격을 흡수했다. observed 흡수라는 것이거든요. 흡수 에너지가 뭐냐? 자, 여기에서 이게 해머가 가잖아요. 가서 이제 이만큼 못 올라가고 이만큼까지밖에 못 가는 이유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이 시편이 흡수해서 파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충격 흡수 에너지가 되겠는데 이 흡수 에너지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충격 인성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 인성이 높죠, 상온에서는. 그 다음 극저온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배웠죠? 두 글자로 연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낮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성과 취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 샤피 충격 시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성과 취성이 이 어떤 구간에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천이한다고 하거든요. 천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성, 취성, 천이 온도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98도다라는 것들이 어떠한 중요한 기준들이 되겠죠. 이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이 SEM을 통해서 시편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요. 여기서 상온에서 이러한 딤플들이 딤플이 존재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연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기도 연성이죠. 연성. 다 딤플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이너스 60도 정도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간의 이제 연성과 취성이 섞여 있는 구간, 천이 구간쯤에 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딤플들도 존재하고 어떠한 이 벽계면들도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여기 결과에는 없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98도 정도에 오게 되면은 이러한 딤플들과 그다음 벽계면들이 반반 정도 존재하게 되거든요. 50%. 거기가 바로 이제 천이 온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96도라는 온도를 썼는데요. 왜 마이너스 200도다 왜 마이너스 196도를 했냐라면은 이 마이너스 196도가 바로 액체 질소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질소를 썼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96도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충격 흡수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거의 0에 가깝죠. 그럼 실제로는 마이너스 196도에 실험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던 해머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이까지 실제로 거의 간다는 거예요. 근접하게. 그래서 그때 경우에 우리가 이 화면을 보게 되면요. 거의 다 이 딤플 하나도 없죠. 전혀 없습니다. 다 벽계면들, 클리비지, 패시트, 벽계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샤르피 충격 시험에서 정말 심플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연성, 취성, 이런 거동, 천이온도 등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샤르피 충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커다란 시편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편이 더 커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DWTT라는 겁니다. TT. 자, twice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DWT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drop weight tear test라고 해가지고 drop 뭘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 weigh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게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무거운 것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tear라고 하는 것은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무거운 것을 떨어뜨려서 찢어지는 무엇입니까? 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drop weight tear test라는 것이 DWTT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보시면요, 포스코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뭔가 위에서부터 축 떨어뜨리는 것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우리가 실험하게 되겠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파괴 개시, 그 다음에 파괴 전파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크기도 굉장히 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한 10mm, 10mm, 뭐 55mm 이런 정도 굉장히 작은 시편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DWT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 자체도 여기는 한 76, 그러니까 이 너비만 76이죠.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300, 그죠? 엄청나게 그 305 정도 됩니다. 굉장히 커다란 한 이 정도만한 시편을 가지고, 그러니까 샤피가 한 요만한 시편이었다면 DWT는 이 정도 시편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치를 내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뉘어요. 그래서 궤를 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샤피 충격 시험도 노치드 바디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WTT도 노치드 바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치드 바디인데 샤피의 경우에는 무조건 그 노치를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 가공을 통해서 머시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DWTT 같은 경우에는 이 항상 머시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것을 뭐 쿵 찍어가지고 노치를 만들기도 해요. 쿵 찍어가지고. 쿵 찍어서 노치를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요? 눌러서 만드니까 프레스 노치라고 하는데 이 프레스 노치를 만들게 되면 뭉툭한 노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게 소핏한 노치가 아니라 약간 뭉툭하고 짧은 노치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실험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하고자 하면은 이 쉐브론 노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내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깎아내는 것이 되겠거든요. 이 부분, 하얀색 부분을 깎아내서 시편을 만들게 되면 요 영역 있잖아요. 요 점. 자, 요 점에서부터, 자, 여기죠. 여기. 정확하게 요 점에서부터 그 균열이 이제 생성돼가지고 이렇게 전파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쉐브론 노치를 쓰는 것이 조금 더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두 가지 샤피 충격 시험이나 DWT 같은 경우는 둘 다 노치드 바디를 쓴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노치드 바디를 쓰는 것이 한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 다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균열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형의 균열을 생각했죠, 그죠? 그럼 균열이 굉장히 작은 것이어야 되고 거의 이제 뭐 피로 균열 같이 미세한 것이어야 되는데 노치는 어떻습니까? 노치는 굉장히 커다란 뭐 이런 쪼깃한, 굉장히 뭉툭한 그런 균열이 되겠죠. 뭉툭한 균열이죠. 여기에서 SEM이나 이제 SEM이나 뭐 그 TM 같은 걸 보게 되면 엄청나게 또 여기서 뭉툭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왜냐면은 피로 균열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는 정확하게 파괴인성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파괴인성 시험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괴인성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racture toughness라고 하는데요. 파괴인성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끝부분이 있잖아요. 이 노치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얇은 선들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얇은 선이 피로균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균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끝부분에서부터 이제 균열이 이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예요. 끝부분에서부터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쭉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부터 쭉 이게 균열이 이렇게 쭉 가겠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균열이 쭉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균열이 쭉 이거 잘못 그렸네요. 잘못 그리면 어떻게 지우나요? 자, 이렇게 쭉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때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이 로드, 그러니까 하중 대비 이제 변이라는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때 요 면적을 구해요. 요 면적 구해가지고 요것을 이제 계산을 타닥 해주게 되면은 파괴인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괴인성이라는 값을 구해야만 우리가 그 소재의 정확한 인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확한 인성을 우리가 구해야만 우리가 다음에 어떤 설계를 하거나 소재를 만들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파괴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보셨고요.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이제 뭐 이 강도나 뭐 인장 변형 거동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피로나 파괴 뭐 이런 부분들도 널리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